한국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11일이었습니다. 11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대외주의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적혔던 그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느 정부든 대외비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집중 타겟팅해서 공격할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대외비를 카페 부매니저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계획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최종 버전이 아니었다. 최종 버전이 아니고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중간 버전 파일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죠. 개판이죠. 말 그대로요.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계획까지 담겨있는 문건이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충분히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외비 정보의 문건이 유출된 것을 두고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반응, 윤석열 정부의 반응에 정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소식이었고요. 이것도 경악스러웠죠. 자,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민자 사업 대상 다양화, 교통산업, 생활 인프라 등 사업 방식의 다변화 등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 분야 등에서 재정 투자 부담 경감, 사회간접 자본 얘기하는 거죠. SOC는 종전 연평균 5조 원 내외의 민간 투자 규모를 10조 원 내외로 2배로 확대하겠다. 참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이게 해당 문건의 내용 중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나왔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된 대한경제기사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단독 민자의 부활, 새 정부 연 10조 원 투자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보신 그 대외비 문건이랑. 지난 25년간 저기 대외비 문건은 이미 카페를 통해서 돌아다닌 그 윤석열 정부가 굳이 소송도 걸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수정되기 전에 대외비 문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문건입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보여드렸다고 해서. 자, 지난 25년간 연평균 5조 원대에 그쳤던 민자 사업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구상. 민자 사업 대상을 기존 교통에서 산업과 생활 인프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방식 등을 다변화하는 등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평택 5호송 복복선화 사업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을 재정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쪼그라든 민자 사업을 살리겠다고 민자 사업 대상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평균 10조 원대의 투자 규모를 거뒀던 2000년대 르네상스 시대와 비교하면 역부족. 윤석열 정부가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까닭은 재정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 문재인 정부가 보편복지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가 채무는 4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재정 준칙을 도입해 주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 민자 사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 분야 등에서 재정 투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 이대로 민자 사업 하면은 나라 살림 아주 활짝 필 것처럼 헛소리들을 하고 있죠. 네. 다들 아시지만 민영화 사업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덩치를 그냥 싹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 다 풀겠다는 거죠, 사업들을. 그런 방식으로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라는 헛소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주택 공급과 같은 그 부동산 공공 부분에서 민간과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사업을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 등에도 일부 민영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다른 보도에서 나옵니다. 누가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사람이 아니랄까봐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일들을 대놓고 저지르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2의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 제2가 뭡니까? 제3회, 4회, 5, 6회, 7회, 8회 계속 늘어나는 대장동 게이트가 곳곳에서 벌어질 겁니다. 자,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공공 인프라를 사유화해가지고 나라 곳간을 뽑아먹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죠.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뻔한 겁니다. 나라 살림이 위태롭기 때문에 라는 명분을 붙여가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정상화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덧붙이고 있고 온갖 이것저것 덧붙이고 있는데, 참고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부채를 몇 % 이상으로 넘기지 않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난 그 홍남기 그 체제하에 기재부는 2025년까지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국가 부채 문제를 계속해 트집 잡아
붙잡으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영화 사업을 해야 되고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는 도로, 철도 등의 기존의 어떤 사회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위축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살아나기가 어려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먼저 국가부채 이야기부터 좀 짧게 짚어보죠. 자, 국가부채가 뭐 400조 이상 늘어나면서 뭐 상당히 위험하다, 어렵다, 막 지금 막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국가부채라는 것이 물론 늘어나면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미국처럼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쭉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 있는 그런 미국과 같이 이 국가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은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빚지는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또 풀지 않더라도, 현금을 풀지 않더라도 경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반대로 또 경기 침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문제도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좀 이 시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있었던 이 비상시국에 선진국들은 죄다 돈을 풀고 있었어요. 죄다 예외 없이 국가 부채가 뭡니까? 계속 국가 부채를 늘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9년부터 2020년이었나요? 그때 사이에서는 OECD 국가 선진국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 평균이 거의 100%를 넘어섰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는 국가 부채를 신경 안 써가면서라도 저기 선진국들은 다 돈을 풀었던 거예요. 자국민과 시장이 현금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나라 기재부는 관을 걸어잠근 탓에 현금이 쏟아지지 않아왔죠. 그래서 OECD 평균 이하의 국가 채무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돈 푸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게 되면서 개인들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그 국가가 부채를 짊어지고 이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만 이들이 다시 생산을 하고 GDP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 같은 어떤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더라도 국가 부채 그 비율 자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을 풀지 않고 되려 시민들의 어떤 총생산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그런데 재정은 또 풀지 말라는 의견이 돌게 되고 국가는 공격적인 어떤 재정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문제는 이것을 보게 되면 더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독일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2005년 기준 했을 때 67.3%의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0년에 82.4%로 껑충 그냥 폭증을 해버렸죠. 그리고 재정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이후에 59.8%까지 내려갑니다. 자, 5년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나 이런 경제를 운영시키는지에 따라서 국가 부채 비율이 20%나 오르고 내릴 수 있다. 5년과 또는 10년 사이에, 이런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였나? 아무튼 최근에 OECD 평균적인 그 국가 부채 비율은요 100%를 넘기기도 했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잘 국가 부채 비율을 통제해왔던 거죠. 고로 윤석열 정부가 민자로 사업을 만들어내서 본인들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심산의 명분 만들기일 뿐인 거지 그다지 명분으로 지적할 부분은 못 된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 부채 비율도 기재부에 의해서 잘못 부풀려졌던 부분도 있죠. 그 내용은 최백은 교수님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확정되었는데 이 예산에 따르면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3.4조 원, 지난해 확정된 344.1조 원보다 작은 규모였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 4.6%,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과소 계상을 한 것인데 그 결과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기재부의 4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초과 세수가 약 12.8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 문제는 2월 21일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소 30조 이상의 추경 규모를 돈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11.3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는 사실, 초과 세수 12.8조 원을 숨기고 11.3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한 것, 기재부가 사실상 국힘당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기재부가 밝힌 초과 세수 규모가 53.3조 원이라면 2월 이후 약 40조 원의 추가 초과 세수가 발생함을 말한다. 초과 세수인 53.3조 원은 올해 예산안의 통합재정 수지 적자 54조 원을 메꿀 수 있는 규모. 국가 채무를 상환한다면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1차 추경을 포함해도 47%,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 46.9%와 거의 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로 약 3%포인트 증가한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지만 국세 수입 자체를 과소 계상하여 국가 채무액은 53.3조 원이나 과장에 만든 수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한 국가 채무액과 국가 채무 비율을 국힘당과 언론들이 악용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올해 말 국가 채무 비율이 4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 국가 채무 증가폭 GDP 대비 퍼센트죠. 2.6%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때 재정 사용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도 역시나 시비를 걸지 않는다. 오직 민주정부의 재정 사용에만 비난을 한다라는 것을 최백은 교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죠. 결국 지금 또다시 국가 부채 얘기를 꺼내면서 추진 중인 이 민영사업, 틈만 나면 노리던 이명박근혜 때 민자사업, 그러니까 민영사업이 다시금 등장을 한 겁니다. 공공사업의 어떤 민영화 문제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들이 민영화를 꺼내들면서 늘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폭발적인 어떤 성장 가능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의 품질도 올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헛소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추구형 방식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재화, 즉 이용료는 비싸지게 되는 게 민영화 사업들의 대부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왔죠. 민영화의 실패 모델은 이미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가지고 결국 경제 성장의 위축으로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민영화가 뭐 효율이 좋다, 뭐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마땅한 근거도 없죠, 사실. 심지어는 공기업 비중을 높여왔던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뭐 오히려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스코 같은 공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인천공항 마찬가지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잘 되어가는 인천공항 등 공기업들을 끊임없이 민영화로 돌리려고 했던 시도 이명박 때부터 있어 왔죠. 그 밖에 공기업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적 효율성, 뭐 영업이익 끊임없이 급증해왔던 통계가 있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의 뭐 해외 매각으로 인한 국부 유출 문제라든가 재벌들 배만 더 불려주게 하는 문제라든가 일반 개인이나 특정 사업체가 결탁을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민영화 사업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건 전혀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사업이나 뭐 연구 용역, 이것을 전직 관료들이 있는 회사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지들끼리 이 정부 비용 혈세를 나눠 먹던 것들, 주머니를 두둑히 챙기는 일들도 역시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올해 초였을 겁니다. 1월 한 11일에서 12일쯤이었을 건데 그때 철도 민영화 문제를 말씀드렸죠. 철피아, 철도 마피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추진되었던 철도 민영화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KTX에서 분리된 SRT라고 말씀드렸죠. SR이라고 하는 그 민영 회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SRT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고속철도를 굳이 분리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송 단가와 추가 거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2019년만 따져도요 1,800억에 가까운 수준의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차 요금이 비싸졌어요. 서비스 품질은 고만고만하고 떨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경쟁 구도가 뭐 철도 산업을 더 키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 거 없이 민영 회사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줬던 게 뭐냐면, 자, 단편적인 예만 보더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SRT 운행 열차는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에서 대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을 정비하는 거나 운행하는 거나 또 선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 전부 다 코레일에 위탁을 했죠. 즉 민영사는 다 KTX, 그러니까 코레일에다가 위탁을 하고서 다물만 쪽쪽 빨아먹었던 거예요.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쟁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이로 인한 국민 편익 증진 효과도 없었던 것이고 어떤 전형적인 민영화의 폐해였어요. 지역과 노선별 불평등을 만들었고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 간의 어떤 유기적 연결성을 무너뜨리면서 시민들의 불편함만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러한 잘못된 민영화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그 공공부문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코레일과 SR 이것을 통합하자, 그러니까 철도 통합을 추진했었죠. 근데 결국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명박근혜 때 철도 민영화 추진을 하던 이들이 시간 끌기에서 무산됐고요. 철도 통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발주돼서 시작된 연구는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의 시간 끌기를 이끌어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철도공단의 이사장이 민영화론자예요. 이명박 정부 때 SRT를 추진했던 사람이었고요. 연구했던 기관을 또 살펴보니까 부책임 연구원이 또 뭡니까? 교통연구원 소속이면서 마찬가지로 민영화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일부 민영화된 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리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태클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자금줄을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민자를 부활해서 활성화를 할 거다? 지금 여기에 논해지고 있는 뭐 의료 민영화, 뭐 전기 민영화, 그냥 죄다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소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득권 카르텔을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